하면 될까요? 다음. 안녕하세요. 레티나의 대표 김재혁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이제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얼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카메라를 켜봤고요. 지금 제 말씀은 잘 들리시나요? 그러고 보니 채팅이나 이런 게 따로 없나요? 여기?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잘 보이나요? 네. 혹시 네.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 얼굴 그건 켜주시면 안 될까요? 네. 킬까요? 예. 네네네. 그게 뭐 끊길까봐.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R, VR 관련된 하드웨어 중에서 특히 렌즈 모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드웨어를 다루다 보니까 업계에 많은 하드웨어 관계자들 그리고 하드웨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고 그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들어서 제가 조금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술 동향이 요즘 어떤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회사 제품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형식으로 생긴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렌즈 모듈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저런 렌즈 모듈을 활용해서 저런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 수 있고 저희가 프로토로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들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화하기보다는 B2B 사업에 집중을 해서 저희 고객사가 저런 안경이나 헤드셋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증강현실 정말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많은 미디어에서 회자되고 뭐 활용되고 있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꿈꾸고 실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냐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92년에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그냥 진짜 핸드폰이 막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선이 없는데도 전화가 된다. 우리가 정보를 얻고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작이 됐었는데 당연히 이게 점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더 높은 휴대성, 더 높은 활용성이 있어야 이게 좀 더 내 생활에 밀접하게 쓰일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화면 크기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사용성 또는 휴대성이 높은데 동시에 이제 정보량을 또 사람들이 같이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화면은 커져야 된다면서 정보량은 넓히고 그 다음에 휴대성은 높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16년에 왔을 때 딱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이런 그러니까 정보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휴대성을 높이려고 하면 이 둘을 같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은 한계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보면 지금 2020년 딱 되니까 이제는 폴드를 간다 아니면 롤러블을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지점에서 아무래도 이게 스마트폰보다는 스마트 글래스로 넘어가게 돼서 굉장히 작지만 그리고 휴대성이 높지만 동시에 정보량은 스마트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량을 제공해서 정말 저희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본능에 가까운 디바이스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장 관점에서 업체들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스마트폰 판매량이 2009년에 이제 성장 속도는 이제 피크를 찍었고, 그다음에 16년 이후로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다가 최근에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 규모는 요즘 이제 휴대폰 단가들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증가했지만 사실 시장에 팔리는 대수 자체는 줄었다가 늘었다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넥스트 아이템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고민의 결과물들이 서비스인 경우 또는 이제 하드웨어인데 뭐 무선 이어폰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워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가 되었고 이게 2년, 3년마다 돌아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R, VR 관련해서는 저기 하울링부터 혹시 잠시 하울링이 돼가지고 조금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AR, VR 플랫폼 상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이제 분석을 하지만 VR보다는 AR 쪽이 훨씬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AR부터 이제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그리고 프리미엄 VR 쪽은 현재 있는 VR 시장들이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AR 시장이 VR 시장보다 훨씬 크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에는 크게 시장적인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VR 같은 경우는 특수한 환경 또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지만 AR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저희가 실생활을 하면서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도 이제 말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오큘러스 고가 팔렸던 것 이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이제 10만 대 수준? 100만 대 수준? 100만 대 수준이 이제 어떻게 보면 VR의 한계가 작년 말까지였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아무래도 코로나 특수도 있었고 사실 컨텐츠 단에서도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고 하드웨어도 최근에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가 출시되면서 그리고 이번엔 2까지 나왔는데 그 2가 출시되면서 이제 팔리는 대수 수준이 밀리언 수준을 조금 이제 두 자릿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VR 시장이 지금 이제 좀 올라오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변화가 충분히 이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실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를 해봤을 때 1년에 약 1000만 대 이상 팔리는 디바이스가 되는데 아직은 뭐 VR 같은 경우는 이제 많아야 200만 대, 30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가능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저번에 발표를 했을 때 사실 이건 작년도 9월에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 AR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고 올해도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 조금 더 진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본인들이 AR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 부분이 제가 쿠퍼티노 가서 저도 저걸 직접 봤는데 저거는 어떻게 봐도 우리는 AR을 꼭 해야 된다라는 컨셉을 그냥 회사 자체에다 놨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 전시물 자체가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는데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의 앞에 있는 전시장에 거의 3분의 1을 저거용 공간으로 할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AR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네.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것 화면 공유가 같아서 멈췄나요? 끊긴 것 같아서. 네, 애플리케이션 참으로. 잠시만요. 지금 끄셨으니까.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사진이 안 보이셨을 텐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사진이 이제 쿠퍼티노에 있는 그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애플 본사 바로 앞에 이제 일반인들이 좀 출입할 수 있는 센터인데 저기에 저렇게 이제 애플 건물들을 모형으로 아무 색깔 없이 딱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올리면 저기 위에서 건축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에너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각각의 공간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게 대표의 의도가 그 정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애플 정도 되는 회사의 가장 시그니처가 되는 위치에 저런 AR을 크게 해놓을 리가 없다라는 판단들을 했고 사실 최근의 발표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AR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VR을 조금 이제 디바이스 단위에서 하드웨어 단위에서 제가 나눠서 분류를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모바일을 활용하는 모바일 AR, VR과 그 다음에 HMD를 그대로 활용하는 AR, VR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자체를 쓰는 모바일 AR 그리고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 포켓몬고 같은 거겠죠. 그리고 카드보드 타입의 AR, VR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앞에다가 쓰는 건데 구체적으로 조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포켓몬고에 활용되는 뭐 그 자체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아직은 요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이 수준에서 AR을 구현하고 있고 사실 스마트폰 업체들도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카드보드 타입의 AR입니다. 보통 VR 같은 경우는 눈 앞에다가 이제 바로 휴대폰을 놓고 그렇게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휴대폰을 조금 위에다 두고 그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한 사용으로 만든 건데 뭐 이런 형태의 이제 AR들을 활용해서 뭐 저때 스타워즈 제다이 챌린지라고 해서 스타워즈 컨텐츠를 쓰는 거를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가격대가 저렴할 수 있지만 사실 사용성은 정말 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HMD 쪽에서는 첫 번째로는 옵티컬 오클루전, 그러니까 광학적으로 막혀 있는 접근들이 있고요. 당연히 VR이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로 시스루 해주는 AR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오큘러스 퀘스트 또는 뭐 바이브 프로 뭐 이런 업체들의 제품들이 VR 제품이 될 거고요. 비디오 시스루 같은 경우는 VR 제품에다가 눈이 있을 위치 또는 눈 위치 근방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넣어두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와 그리고 컨텐츠를 그리는 가상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보는 모바일 AR 그게 그냥 이제 VR 형식으로 들어와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애플도 이런 방식을 시험하고 싶었는지 이제 VR바나라는 업체를 재작년 3년 전쯤에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접근들도 나름 시장에 재밌는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옵티컬 시스루, 저희가 스마트 글래스라고 부르는 이제 옵티컬 시스루 방식의 HMD들이 존재하고요. 세컨드 스크린, 믹스드 리얼리티,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사용성 또는 화면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제한은 되지만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만 딱딱 보여준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주로 불리는 디바이스들은 이제 주변의 공간 인식과 넓은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과 맥락에 맞는 그리고 공간과 매핑되는 스페이셜 컴퓨팅이 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 둘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믹스드 리얼리티가 되면 당연히 세컨드 스크린이 되겠지만 뭐 이 둘의 이제 명확한 차이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조금 실제로 나와 있는 디바이스들을 살짝 이제 구분을 해보면 2012년에 구글 글래스가 나온 이후로 네, 꺼졌어. 네. 네, 됐나요? 네. 2012년에 구글 글래스가 나온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 제품들은 다 세컨드 스크린 제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화면 크기가 이제 시야각 기준으로 25도 이하의 이제 제품들이 되고요. 2018년에 이제 노스가 가장 디자인이 괜찮고 뭐 쓰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컨셉으로 나와서 실제로 상용화를 열심히 진행을 했고 판매량 자체는 그렇게 높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마 현금 흐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겪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구글에 인수되면서 이제 증강현실의 좀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올해 한 6월 정도에 이제 인수가 됐었고요. 믹스드 리얼리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디바이스고요. 2017년에 메타가 나오면서 이것도 되게 상당히 재밌는 디바이스로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AR 카드보드 타입의 AR과 비슷한 형태의 접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만냄새가 나쁘진 않아서 이런 접근도 재밌겠다 했었는데 뭐 아쉽게도 현재는 있지 않고요. 매직립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많이 써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아쉬운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엔리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 정도의 제품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게 될 텐데 이 중에서 제가 검은색으로 쳐놓은 요것들은 전부 다 제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소니 같은 경우도 글래스 사업은 완전히 접었고 모듈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고 ODG 같은 경우도 회사가 이제 청산이 돼서 뭐 사실 대표분이 많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그만하신다 막 이러시긴 했는데 어쨌든 회사를 청산하고 이것도 그 특허를 넘기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결국엔 선언을 해서 여기도 파산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과 활용돼서 이제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또 하던 AR의 많은 업체들, 뭐 다큐리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천억의 투자를 받고도 현재 파산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매직립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저기 안에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정말 조 단위의 투자를 이끌어서 대단하다, 블루칩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만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전문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엔리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재밌고 가능성이 높은 디바이스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왜 안 됐고 뭐 조금 왜 이제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는 바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글라스가 5 메이저 챌린지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된 얘기고요. 그래서 5가지의 이제 주요한 문제들은, 첫 번째로는 뭐 히로익 디바이스라고 해서 정말 안경 같고 잘 보이고 선명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워. 이거 쓰고 다니는데 이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 하루 종일 쓸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또는 쓰는 시장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충분히 되지 못하면 사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걸 디바이스로서 쓸 수 있냐라는 이슈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바일과 이제 연결되는 거, 이거는 조금 뒤에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앱의 에코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R 코어, AR 킷, 그리고 홀로렌즈에 있는 많은 SDK들, 이런 것들이 앱을 일단 개발하는 데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배포하는 시스템 또한 믹스 리얼리티의 폼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통신사들, 그리고 현재 있는 플레이스토어 같은 플랫폼들을 통해 가지고 에코시스템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뭐 가격 당연히 엄청 중요하겠죠. 디바이스가 이제 사람들에게 팔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엄청 중요한데, 사실 이게 그냥 일반 디바이스들을 사고 팔듯이 움직이긴 쉽지 않을 거고, 마치 스마트폰을 사고 팔듯이 가격들이 어떻게든 조금 분할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다라고 느낄 만한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문제들을 이제 메이저하게 뽑고 있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하드웨어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들과 어떤 구성 요소들 때문에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랑 옵틱, 그러니까 증강현실 디바이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기술들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주로 보고 있고,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옵틱, 그리고 세 번째로 센서, 프로세서, 배터리,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센서, 프로세서, 배터리,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상당히 고도화되고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리소스가 지금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디스플레이나 옵틱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이런 게 적용된 디바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표준화시켜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지에 대한 방향성조차 좀 뚜렷하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은 부침을 겪고 있고,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폼팩터가 되게 예쁘지 못하다,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어디 밖에 돌아다니기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산업 쪽에 이제 제약이 되거나 아니면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사용성이 떨어져서 몇 시간 이상 쓰는 거에 불편함을 겪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야각을 키우려고 하면 막 폼팩터가 자연스럽게 커져서 또 안 예뻐지고, 그리고 시야각을 줄이게 되면 사용성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쓰느니만 못한 그런 디바이스가 되고,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폼팩터랑 FOV는 어느 정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트레이드 오프성의 이슈들이고요. 이미지 퀄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이 제대로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색상 문제 때문에 이게 산업 현장에선 쓸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더라도 개인들이 컨텐츠를 즐기는데 좋은 디바이스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려면 이미지 퀄리티가 색상이나 아니면 왜곡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해결이 돼야 사람들이 더 살 거라고 보고요.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 당연히 가격 이슈고요. 이거를 몇 대를 조립하고 몇 대를 만들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지금 나오는 디바이스들, 특히 최근에 이제 나온 디바이스들이 저렴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거 만드는데 너무 어려워서 수율이 전혀 나오지 못해서 일단은 손해를 보고 그냥 팔고 있는 실정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양산성에서의 이슈인데, 이런 게 디스플레이와 옵틱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홀로그래픽 또는 디프렉티브 웨이브가이드라고 얘기되는 제품들을 이제 세컨드 스크린 제품부터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노스의 이제 포컬이라는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한 15도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대 20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시가 돼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스마트워치보다 더 많은 정보량을 표시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360대 360 또는 480대 480 정도의 해상도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작은 화면 크기와 더 작은 픽셀 사이즈 때문에 굉장히 정보량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폼팩터를 살리고 정보량을 제한하고 FOV를 줄이고 그런 데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큽니다. 조금은 더 크게 이제 나왔던 제품이고 480에 480 정도의 이제 해상도를 제한을 드리고 있는데, 안경 형태에서 이제 조금 더 벗어나 있다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들은 이제 다른 데다가 연결을 하지 않고 단독 제품으로 배터리까지 내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되는 건 맞고요. 하지만 이제 광효율의 문제라든가 색상의 문제, 그리고 저런 본질적으로 화면 크기가 너무 작은 문제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사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색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저기 나비 그림 보시면은 저렇게 RGB가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디바이스를 써보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홀로그래픽 또는 회절광학 소자들을 활용한 제품들의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형 웨이브가이드를 쓰는 제품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이제 표준화되고 그나마 시장에서 상용 수준으로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앱손 모베리오가 가장 기본적인 제품인데요. 화면 크기는 23도, 시야각 자체가 23도 정도로 어쨌든 그래도 핸드폰 사이즈 수준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보는 정도의 사이즈는 나오고 해상도도 1280대 720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얘는 이 정도 시야각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두께를 넣어야만 했고, 그래서 렌즈 두께가 10mm가 돼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예쁘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폼팩터가 되게 아쉽다라는 평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용을 가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NER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넓은 시야각과 큰 해상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컨셉으로 잡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야각이 굉장히 넓은데 이 시야각을 갖기 위해서 결국에 희생한 거는 두께고요. 상단부의 두께가 한 25mm 정도가 되는데, 그 25mm가 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그 광학계를 저만큼의 시야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외부 디자인을 어느 정도 이제 감춤으로써 그래도 상당히 예쁜 디자인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들게 만들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써보고 아마 지하철을 다니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되는 제품이 두 가지 버전인데, 해상도가 1920, 1080인 제품은 이제 개발 킷이 따로 있고요. 지금 상용으로 팔리고 있는 건 1280, 720 해상도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FOV와 두께가 사실 거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10mm, 25mm의 두께를 갖게 되고, 이게 안경 형태를 만드는데, 정말 이게 안경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그래픽 디펙티브 웨이브 가이드 중에서 이제 조금 스탠드얼론 형태로 큰 화면, 대형 화면을 보여주는 믹스드 리얼리티 기기를 보면, 홀로렌즈 1 같은 경우 34도에 180, 720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52도에 그래도 FHD에 가까운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나 넓은 해상도를 보여주면서 이제 넓은 시야각을 화면 크기를 보여주면서 해상도도 꽤 가지고 있는 그런 컨셉이고요.
매직립 같은 경우는 52도에 1280에 960으로 해상도가 사실 시야각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어서 아쉬운데, 여기는 이제 특징을 했던 게 포컬 플레인을 두 개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물체와 원거리에 있는 물체가 각각 다른 초점 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써서 실험을 해보니 결국에는 근거리의 중심 오브젝트가 근거리에 있으면 근거리 초점으로 바뀌고, 중심 오브젝트가 원거리에 있으면 원거리 초점으로 바뀌는, 뭐 이게 오브젝트별로 초점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화면 전체를 그 초점거리에 맞춰버리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재밌긴 한데, 매직립이 처음에 투자받으면서 얘기했던 기술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되게 우겨넣은 기술이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매직립이 이 제품을 발표하고 나서 딱 2달 뒤에 이제 홀로렌즈 2를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홀로렌즈 2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만듦새 또는 부족한 성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의 이제 이슈라고 하면, 홀로그래픽 디프렉티브 웨이브 가이드 자체가 그렇게 만들기 쉬운 공정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나노 단위 수준의 인프린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리소그래피를 활용해서 쉽게 바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비싼 장비들, 반도체 장비들, 그리고 클린룸 시설들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광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디스플레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깔 같은 경우도 이제 균일하게 나오는 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디프렉티브 그레이팅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특수한 파장대의 빛만 눈에 들어오도록 지금 이런 소자들을 만든 건데,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또한 그 색상에 맞춰서만 이렇게 회전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무지개가 저렇게 그려지듯이 저런 무지개 현상들이 외부 빛에 따라서 발생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얘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형으로 해가지고 각각을 하고 있고, 뭐 악령형 같은 경우는 한 20도 정도의 해상도에 20도 정도의 시야각에 해상도를 640에 400짜리를 넣어서 약간 넓어진 포컬 플레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큰 거 같은 경우는 67도 정도의 시야각에 1920, 1080 정도의 해상들을 가지고 넓어진 초점면으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게 단점보다는 이제 그냥 조금 더 기술이 성숙해서 양산 쪽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모조비전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픽셀들을 우겨 넣어가지고 높은 PPI로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PPI가 이제 400, 500대 수준, 그리고 일반 PC 같은 경우는 뭐 70 수준, 뭐 이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3000 PPI 수준, 2000 PPI 수준은 돼야 굉장히 작은 사이즈 안에 큰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가능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PPI를 통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00 PPI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생각했던 홀로그램 쪽, 그리고 좀 더 사실 같은 그래픽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폼팩터와의 연결 관계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민 디프렉티브 웨이브 가이드 컴바이너, 그리고 민 지오메트릭 웨이브 가이드 컴바이너, 민 프리 스페이스 컴바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가 되게 되냐면, 어떤 광학계 특성들, 소자 특성을 활용했을 때 디스플레이가 최소 이 정도는 밝기가 돼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올레드,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볼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낮은 기준이 낮은 게 이제 VR 같은 경우는 니트 수가 굉장히 낮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이제 주로 1000니트 정도 되는 밝기가 실외에서, 그리고 실내에서는 한 300에서 200니트, 모니터 같은 경우도 주로 300니트 정도를 써서 이제 밝기를 보고 있는데, 그 밝기가 이제 VR 정도 들어오면은, VR 같은 경우는 진짜 한 300보다 더 낮은 밝기에서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하프미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에는 한 1000K, 그러니까 1000니트에서 2000니트 정도는 돼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오른쪽에 살짝 붙어 있는 조그만 저 검은색 그래프들은 사이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밝기, 오른쪽에 있는 게 사이즈인데, 그러면 1000에서 2000니트 정도가 되는 올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밝기는 1000에서 2000니트 정도가 나오고 대신 사이즈가 되게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가 돼 있는 LCD 같은 경우는 5000니트까지 그래도 밝기가 나오고 사이즈가 되게 작은데, 사실 이렇게 돼도 지오메트릭 웨이브 가이드라고 불리는 몇몇의 광학계들 적용하기엔 사실 밝기가 낮아서 상용 수준에서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라이트 릿이라고 해서 저게 엘코스를 약간 앞으로 이렇게 좀 구조를 바꿔가지고 만든 건데, 엘코스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데 대신에 쟤는 4만 니트 정도의 빛을 쏴줄 수가 있고, 그러면 홀로그래픽 디프렉티브 웨이브 가이드는 쓸 수는 없지만 지오메트릭 웨이브 가이드들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 정도의 디스플레이들을 써서 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나오는 엘코스 중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저 BL 엘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니트 정도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홀로렌즈 매직립 같은 경우는 저 BL 엘코스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30만 니트 정도를 보여주고 30만 니트 정도는 돼야 디프렉티브 웨이브 가이드 컴바이너들을 활용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오른쪽 가면 이제 DLP라든가 또 엘코스 다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보시면 밝기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지금 마이크로 LED 쪽이 이제 500K 이상이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사실 많은 업체들이 마이크로 LED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고, 국내 뭐 대기업이나 해외 디스플레이 대기업들도 모두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높은 밝기를 통해서 이런 AR, VR 디바이스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뭐 DLP 같은 경우는 아까 뷰직스 제품 같은 경우는 DLP를 쓰고 있고요. 저기 LBS라고 레이저 빔 스캐너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니트로 뽑아주는데 저걸 통해서 노스는 활용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센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드 스크린 제품과 그리고 믹스드 리얼리티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센서들은 뭐 워낙 많은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들에서 쓰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게 들어간다 특별해지거나 그런 건 따로 없는데요. 대신에 믹스드 리얼리티 디바이스로 해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좀 고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프로세서랑 배터리랑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환경을 인지하기 위한 카메라가 이제 가시광선을 보는 카메라들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뎁스를 인지하기 위한 뭐 TOF일 수도 있고 라이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저를 활용하거나 적외선을 활용하는 각각의 그 거리 측정, 깊이 측정 센서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단가, 배터리, 프로세서 갈라지게 되고요. 요게 사실 이제 세컨드 스크린 제품과 믹스드 리얼리티 제품을 가르는 가장 큰 경계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AR 쪽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보는 이유가 저 센서들을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집어넣고 고도화를 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아이폰 12가 발표됐을 때도 결국에는 라이더 스캐너를 집어넣으면서 증강현실을 여기서 일단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비즈니스 이쪽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플래그십 나오면서 뺐습니다. 원래는 삼성도 TOF 센서를 넣고 했었는데 이제는 뺐는데, 아무래도 TOF 센서가 아직까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은 거에 비해서 활용성,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AR이 미래가 될 거다라든가 뭐 이런 컨셉보다는 미래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센서에서는 본인들이 진출을 해서 부품은 만들지만 아직까지 상용 수준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판단이 뭐 틀리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요? 아니요, 저 오늘 인터넷 바꾸지는 혹시 않았는데. 제가 다른 말씀이 네, 들리는데 저 오늘 계속 원래 쓰고 있던 거 계속 쓰고 있으니까.
요청드릴게요. 아, 네. 오늘이요? 저거 바꾼 적이 없는데. 네, 저 오늘 건들진 않았는데. 잠깐 다른 분이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셔서 끊어지고 제가 다시 이어가도록 사치요. 하겠습니다. 네, 사치인데. 네. 아, 오늘 다른 자리에서 로그인하긴 했어요. 동그라미 자리에서. 네, 오늘 컴퓨터 그 수리한다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 거 파일 좀 나눈다고. 저희 직원분 그러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바로 상황을 보고 네. 140 알겠습니다. 그걸로 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된 것 같아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센서 쪽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TOF 센서들 또는 라이더 센서들은 결국에는 주변 환경을 얼마나 빠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체들은 개발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디바이스에 탑재되면서 AR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세서와 배터리 부분에서는 세컨드 스크린 제품 같은 경우는 주로 시간당 한 0.3W 정도, 좀 많이 쓰면 1.8W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쓰이는 그 정보량 그리고 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런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뷰직스 제품이고, 얘는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더 OS가 없는 어떻게 보면 로우 레벨 단의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텍스트 위주의 정보, 그리고 저희가 인베디드에서 프로그래밍 좀 해놓은 것들이 동작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CPU와 그런 정도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당 0.3W 정도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5시간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son 모베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시간 정도 쓴다고 하는데, 저게 한 1.8W 정도 시간당 쓰게 되는 거고요. 이건 사실 스마트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체가 큰 화면이 없지만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 안드로이드 OS가 그대로 떠서 눈앞에서 보게 되고요. 그런 디바이스를 이제 쓰게 되니까 스마트폰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데, 대신에 디스플레이가 작아졌지만 훨씬 더 밝기 때문에 배터리를 또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하지만 뭐 스마트폰을 제가 밑에다 조금 써놨는데, 갤럭시 S10 같은 경우는 총 배터리 용량이 13W 정도 되는데, 어쨌든 시간당 한 1.3W 정도를 쓰니까 뭐 스마트폰과 자체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스크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믹스 리얼리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을 인식하는 카메라들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뎁스 카메라가 또 돌아가고, 그 카메라들을 각각 공간을 분석하고 연산해가지고 그 위에 어떤 3D 오브젝트들을 렌더링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CPU, GPU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헤드셋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따로 빼는 방식으로 가고, 주로 시간당 한 5W 정도 활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매직립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해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비용을 조금 덜 넣었는지 성능을 좀 더 위주로 간 건지 CPU가 더 많고 GPU도 더 높은 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한 12W 정도를 활용하게 되고요. 디스플레이도 아무래도 듀얼로 쓰는 것들이 더 많은 전력을 먹게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W, 12W 정도를 쓰는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모바일용으로 쓴다 그러면 되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참고로 그 N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 붙여서 이제 그래서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이렇게 빨아먹게 되는데, 쓰면은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쓰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가게 됩니다. 한 3W 정도의 이제 배터리를 제가 혼자 단독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 걔는 거기 있는 카메라랑
그다음에 화면을 키는데 그런 것들을 쓰고 이제 스마트폰이 또 그 공간 정보를 받아서 연산하는데 그런 것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산량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은 배터리 그리고 이런 프로세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동향으로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개발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런 안경 프레임에도 조금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게 되거나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효율이 높은 배터리가 개발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배터리 이슈 때문에 사실 디바이스들이 계속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정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야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공간 인식에 대한 연산 그리고 3D 렌더링 연산들이 급격하게 이제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 TSMC나 아니면 그 삼성이 진행하고 있는 파운드리에서 진행하는 공정 미세화 작업과 맞물려서 향후 한 2년, 3년 후에 조금씩 더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사용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선님, 증강지능 신경선님, 마이크 좀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통신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 속도와 그 다음에 데이터의 레이턴시가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5G가 대두가 되면서 AR/VR 쪽을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엔 데이터 속도도 속도지만 레이턴시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를 가지고 무선 디바이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을 쓸 때는 5G가 된다고 그게 급격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LTE에서도 충분한 속도를 보장해줬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도 사실은 저 데이터량 안에서 이제 충분하게 되는데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5G를 쓰게 된다 그러면 저 레이턴시가 짧아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카메라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무선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무선으로 보내서 연산된 결과를 외부에서 가지고 온다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지연을 느끼지 못한 수준이 가능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디바이스들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G가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국가별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가능한 얘기겠지만 실제로 레이턴시가 많이 줄어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큰 어떻게 보면 진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가능해져야 사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폼팩터에 FOV는 크고 그리고 믹스 리얼리티 센서들이 이제 들어가서 공간도 다 인지하는데 그게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서 올데이 배터리가 가능한 이런 제품이 5G 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사실 디바이스들이 지금 엔리얼이나 아니면 홀로렌즈 이런 제품들처럼 결국에는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상용화가 되게 되면 사실 AR과 VR의 경계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수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AR은 실제와 가상을 함께 보고 근데 화면 크기가 충분히 커지고 작아졌는데 거기다가 앞을 검게 가리면 이게 당연히 뭐 LCD 편광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도 가능할 거고 디지털적으로 제어가 될 거고요. 그러면 몰입형으로 바꿔서 완전히 몰입하는 VR 환경용 디바이스로 변모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추후에 이제 하드웨어 기술들이 좀 더 올라오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디바이스의 발전 방향은 지금 현재는 테더드 AR 글래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CPND 관점에서 봤을 때 컨텐츠랑 플랫폼은 따로따로 돌아가고 지금 폰에서 이제 공간 인지하고 렌더하고 통신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AR 디바이스에서는 광학, 센싱, 영상 변화 정도만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으로 이제 와이어리스 AR 글래스가 어떻게 보면 5G 같은 통신 기술들이 훨씬 많이 올라오게 되면 엣지 컴퓨팅처럼 네트워크에서 공간 인지와 렌더를 진행하고요. AR 디바이스는 통신과 전력, 광학 센싱, 영상 변화를 가져가면서 스탠드얼론 디바이스지만 혼자 연산은 안 하지만 대신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얼론 AR 디바이스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세 공정들이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터리까지도 올라가면
엣지에서는 데이터 싱크 정도만 맞추고 나머지 이런 모든 기능들이 AR 디바이스에 통합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한 3단계를 통해서 저희는 AR 글래스가 나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테더드 AR 글래스에서 좀 이렇게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신경섭님 마이크 다시 한 번만 꺼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증강현실 단말로 바꿔나가는 미래는 어떻게 보면 저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각각 사실 다른 미래를 보여주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현재 1단계에서 가장 유용할 법한 컨텐츠는 뭐 OTT 같은 그냥 유튜브 영상,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영상들을 스마트폰보다 좀 더 개인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제 혼자 큰 화면을 볼 수 있는 이런 컨셉의 디바이스들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집안에서도 활용돼서 TV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모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들듯이 이제 뭐 글자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앞에 있는 정보를 표현하면서 내가 마치 좀 더 알고 내가 좀 더 똑똑한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일상생활에 도우미 같은 역할들을 조금씩 해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회의나 강연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들이 가능은 할 텐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지만 이런 회의나 강연이 지금 현재 이렇게 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선 되게 아쉬운 게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 제 얼굴이 보인다기보단 그냥 거의 화면 위주로 보고 뭐 그럴 텐데 이런 텔레프레센스가 현존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 같이 묶어서 마치 그 안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하면 조금 더 전달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듣는 분들도 좀 더 듣는 그 레벨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몰입하고 협업하는 부분도 더 이제 크게 증대돼서 사실 누가 이렇게 멀리서 따로 일하는 것도 같이 좀 더 편하게 협업이 잘 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사례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험 관점에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B2C보다는 B2B 관점의 이제 조금 얘기들이었고, 개인의 일상 관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공유하는 패러다임, 제가 무언가를 경험했으면 내가 이런 거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공유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증강현실이 조금 더 상용화되고 나면 함께하는 패러다임이 되고, 그냥 내가 보는 것이었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봤던 거라면, 겪는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게 이제 증강현실 단말에서 생기는 미래라고 보고요. 이게 비단 저런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관람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겪는 내가 그 시점에 같이 경기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현실 속에서도 게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저희의 일상 속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로 또는 완전 저희의 일상을 바꿔나가는 공간의 가치를 바꾸는 증강현실의 그 정의 그 자체를 현실화시키는 컨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증강현실 관련된 동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잠시만. 네네. 뭐 질문이 따로 없으신가요?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 켜고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메시지로 말씀해 주시면은 대표님께서 질문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질문 주시면 됩니다. 예, 스마트 클래스의 매니팩처러들이 실제 하드웨어 쪽만을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쪽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스마트 클래스의 매니팩처러들한테 저희의 소프트웨어 쪽을 붙여서 하나의 패키지로 형태로 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부분이 스마트 글래스 매뉴팩처러들이 소프트웨어 쪽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그 업체 결국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고려하지 않고 ODM으로 납품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까지 다 묶어가지고 플랫폼 형태로 뿌리는 업체들도 당연히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상대하는 고객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다 책임지면서 움직이는 고객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 밸류체인상에서 저희는 딱 하드웨어 중에서도 광학 모듈을 맡고 있고, 그들 같은 경우는 저희 광학 모듈 플러스 이제 나머지 부품들까지 다 인터그레이팅을 하고, 거기다가 본인들의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올리면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하고 있는 업체들이랑 한다면 분명히 가능할 텐데,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들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 홀로렌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홀렌즈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 사업에 지금 조 단위로 매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본인들이 OS에 대한 주도권을 놓쳤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 또는 이런 AR 시장이 왔을 때 OS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싶다라는 니즈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 공간 인식부터 시작해서 각종 UI, UX 그리고 거기에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들도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좋은 솔루션이 나오면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당연히 같이 협력해가지고 가는 부분도 열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질문이 다 해결되신 건가요? 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예, 그러면은 11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계신 분들은 다 퇴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